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미국 대선 소식 같이 간추려 보겠습니다. 자, 이 북한군이 대량 파병되는 상황에서 그럼 북한군이 싸우려면 탄약, 무기 보급돼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 오래간만에 또 우크라이나가 이 자폭 드론들을 대량 띄워보내서 러시아 공군기지 그리고 러시아 최대 탄약 생산 공장, 탄약창 등을 대규모 폭격을 해버렸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풍산, 경주에 있는 풍산 공장이 그냥 폭발로 그냥 초토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폴리마켓은 트럼프가 60.7%, 해리스는 39.1% 배팅됐다 라고 발표를 했고, 미국 정치 전문지 더 힐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52%, 해리스보다 높아졌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제 이 폴리마켓은 뭐 좀 조작이다, 일론 머스크가 돈이 많으니까 뭐 그냥 이렇게 배팅을 해서 뭔가 띄워 올리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 더 힐은 정치 전문지니까 그게 아니죠. 여기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52%로 올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주로 하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해리스 당선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승인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를 좀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해리스가 당선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우회 사격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의 베이루트 소재, 레바논 수도죠. 여기에는 알카르드 알하산 은행을 공습해서 파괴를 했는데, 왜냐? 여기가 바로 헤즈볼라의 자금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베이루트에 있는 알하산 은행 본점을 때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미리 몇 시간 후에 우리 때릴 거다, 그러니까 니들 다 피신해 있어 라고 사전 예고를 하고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본보기식으로 때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자 북부의 자왈리아 캠프 작전 지휘하던 이스라엘 군의 401 기갑 예단장이 IED 사제 폭발물로 인해서 피격돼서 전사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 에흐산 닥사 대령이에요. 41살 젊은데요. 이 사람이 기갑 예단장인데 메르카바 전차 타고 작전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예하 대대장 둘하고 그 전차에서 나와서 인근 지역 건물로 이동하던 중에 사제 폭발물 공격을 받아서 이 사람은 이제 예단장인데 즉사했고, 그리고 대대장도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2명 다 완전히 예단 지휘부 하나가 대대장 둘, 예단장 해서 완전히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셈이 되었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군은 시누아르 가족의 땅굴 피신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시누아르 부인이 32,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한 4,400만 원 되는 명품 백을 들고 있더라 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여기 이 사람이 정실 부인이라고 합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하는 그 메이커죠. 에르메스의 버킨백, 이게 지금 4,4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영상 보시면 이 여성이 가방을 들고 오고 있는데, 지금 사진은 아니고, 지금 영상은 아니고 작년 알 악사 홍수작전, 내일 알 악사 홍수작전 하니까 하루 전에 지금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폭격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 에르메스 백을 들고 가더라. 그러니까 뭐 이 가자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 굶어 죽고 있는데 이렇게 호요식, 이 시나르의 재산은 추정 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해왔던 세력들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 전시내각 그리고 국회죠. 크네셋은 네타냐후 관저를 공격한 헤즈볼라 드론은 이란제 샤히드 101이더라. 그러니까 이란이 헤즈볼라에게 이스라엘 총리 관저 공격하라고 드론 준 거니까 이란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관저를 향해서 3대의 샤히드 101 드론이 날아왔는데 2대는 요격을 했고 2대는 요격 실패했어요. 그게 뭐 건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담에 맞아서 담에서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란죄더라. 그러니까 이란 니들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보복 공언을 했고, 알후라지는 이게 이제 언론이에요. 사우디 등 아랍국들이 백 채널로 뒤로 이스라엘의 대이란 보복 작전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혼란 빠지면 안 되니까 사전 예고만 해달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보도예요. 그래서 어차피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UAE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란하고는 이 정파가 다르고 해서 거의 적대적이었죠. 그러니까 뭐 때려. 근데 갑자기 우리에게 막 그 저 시아파들이 공격하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 한다. 그것만 사전 예고만 좀 해줘. 워닝만 좀 줘.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에 대응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핵무장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자기들 때리면 우리는 대응 범위에 제한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때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는 또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우리 그래서 핵무장할 거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자, 몰도바 대선 그리고 EU 가입 국민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가 개입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 현재 이 산두 대통령이 외국 세력이 수천만 유로를 뿌려서 30만 표나 매수했다. 이렇게 지금 성토하고 있는데, 일단 몰도바에서 대선이 열렸어요. 대선에서는 현직 산두 대통령이 이겼다고 합니다. 뭐 이겼는데 과반 획득은 실패해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EU 가입하는 거, 나토 가입하는 게 이 몰도바 국민들의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뭐 염원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EU 가입 투표를 했더니 국민 투표했는데 그게 그 EU 반대하는 거에 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과반에 실패해서 두 개 다 지금 한 달 있다가 또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부정선거가 개입됐다. 30만 표가 매수됐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중국의 H-6K 폭격기 그리고 Y-9 전자정찰기 등이 대만 배후 타격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랴오닝 항공모함과 공조 가능성이 있는데 대만 섬을 양쪽에서 포위해서 공격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요. 자, 중국 본토에서 날아온 이 Y-9 전자정찰기 그리고 H-6 폭격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대만의 남동쪽에서 작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폭격기가 여기서 때린다.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때린다. 이 말이고, 이때 랴오닝 항모가 대만의 남서쪽 해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랴오닝 항모는 남서쪽에서 때리고 H-6K 폭격기는 남동쪽에서 때리고 양쪽에서 포위 공격하는 이런 훈련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볼게요. 사흘간의 병력은 1380명, 1440명, 171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라고 발표했고, 전차는 8대, 12대, 24대, 전차 24대, 뭐 꽤 많은, 오래간만에 엄청나게 많은 전차가 파괴됐어요. 그러면서 병력도 어제 1710명, 뭐 사흘간 중에서 제일 많죠. 장갑차도 그렇습니다. 19대, 39대, 64대.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강력한 전투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차량은 38대, 41대, 47대, 특수장비는 25대, 세대, 야포는 15문, 17문, 24문 격파, 무인항공기는 78대, 57대, 46대 격파, 미사일은 어제는 없고요. 주말간에 3발과 1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다라고 밝혔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굉장히 세게 붙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전투가 197건이 있었고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이다. 이 말은 좀 밀리고 있다. 이 말로 저는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포크롭스크와 크라코베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크라코베가 있고 여기 지금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지역 정도까지 한참 이 크라코베를 알려드릴 때 한 두 달 됐죠. 한 이 지역까지 러시아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호수까지 지금 다 들어왔어요. 호수까지는 딱 들어와 있고 지금 이제 크라코베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포위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은 영토를 조금씩 내주면서 적의 피해를 강요하면서 지금 내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 마린카가 이깁니다. 마린카에서 이제 직진해서 들어온 게 쿠라코베입니다. 피해 없이 또 영토 내주지 않고 러시아군의 이 희생을 강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서방에서 무기 지원이 몇 달간 지금 갑자기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지금 힘에 겨운 거 아닌가. 그리고 쿠르스크 전선을 새로 열다 보니까 주력이 지금 쿠르스크 전선에 다가 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지역에서의 방어력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듭니다. 벨라루스는 자국 영공에 들어온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을 격추했는데, 러시아가 이거 가지고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왜 우리 드론을 격추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벨라루스는 아니 아무리 러시아 거라도 그게 폭약이 실려 있는데 그게 우리 민가를 때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격추한 거다 라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세 대가 지금 국경 근처에서 비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이렇게 벨라루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격추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아래는 이제 기우주고요. 두 대는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두 대는 안 들어왔고 한 대가 들어와서 격추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시르스키 총사령관이죠. 사상 첫 러시아 영토의 쿠르스크 전선 지휘소를 시찰했는데, 자, 여기 시르스키 대장입니다. 이제 대장 지급했죠. 지금 이 쿠르스크에서 아직도 이제 거의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착 상태에 있으니 서로 간에 지금 러시아군이든 우크라이나군이든 공세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좀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래서 좀 깝깝하니까 총사령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용기를 좀 북돋아주는 이런 시찰에 나섰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러시아 국가평유에는 흑해 함대가 드론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하다. 국가평유에, 그러니까 뭐 미국으로 치면 상원쯤 되죠. 그래서 저 흑해 함대가 도망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 되고요. 드론이 뭐 워낙 때리니까 대형 함정들, 또 중형 함정들 다 공격받으니까 드론 사거리 밖으로 이전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런데 드론 사거리 밖에 있습니까? 드론이 좀 오랫동안 날아오는 곳은 있어도 사거리 밖은 없죠. 어디든지 지금 사거리 안쪽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샤히드 드론, 그러니까 러시아의 자폭 드론 요격용 스팅이라는 드론을 개발했는데 전력화에 돌입했다라는 건데, 이겁니다. 쿼드콥터 방식의 드론이에요. 뭔가 세로로 좀 길죠. 이렇게 해서 하늘에 띄워놓고 딱 있다가 샤이드 드론이 딱 날아오면 확 가서 들이받아 버린다라는 건데, 이게 샤이드 드론보다는 많이 싸다라고 합니다. 싼 거 가지고 비싼 걸 요격하면 훨씬 이익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다가 AI, 인공지능까지 탑재해서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요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다양한 종류의 드론을 올해만 해도 400만 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정말 뭐 이 드론으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파병에 우방국들 강력한 대응이 기대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우방국들은 대한민국이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 지금 뭐 피하구분 확실히 됐나요? 그러니까 빨리 무기 좀 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위조 장애 증명서 발급이 급증됐다고 해요.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가기 싫으니까 나 지금 허리 아파요. 나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했어. 그 장애인이다. 뭐 군대 못 간다. 우리로 치면 이제 얘는 5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장애 증명서에서 거짓 병역 면탈하는 이 발급이 급증하고 있다. 의사들이 이제 개입됐다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기에 강력 대응하라라고 지시를 했대요. 자, IMF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5년 4분기에 끝날 거다. 내년 이맘때쯤 되면 끝난다 이 말이죠. 1년 더 간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경제가 좀 양호하다. 내년까지 3% 경제 성장률을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 소비재, 중공업, 뭐 경공업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3%가 아니라 군수공업이 도니까 그게 이제 3% 이런 겁니다. 자, 오래간만에 우크라이나의 또 강력한 성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내륙 장거리 타격 작전이 지난 주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탄약기지와 공군기지에 대한 연쇄 공습을 감행해 매우 큰 피해를 입혔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안국, 군사정보국, 특수전사령부 합동작전으로 현지 시각 10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러시아 본토 전략시설에 대한 대규모 군집 드론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 공습으로 탄약 생산 공장과 공군기지가 피격되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0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와 피격지역 러시아 지방정부를 통해 확인된 이번 공습은 현지 시각으로 10월 19일 야간에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 국경에서 직선거리로 약 370km 떨어진 리페츠크주 소재의 리페츠크2 공군기지에서 먼저 보고됐습니다. 이 기지는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투훈련센터가 있는 곳이지만 현재는 동부전선에 대한 공중화력지원 전진기지로 운용되는 곳인데요. 공습 당시 수호이-35 전투기와 수호이-34 전폭기, 미그-31BM 전투기가 다수 전개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 비행장에 대한 공습으로 탄약고와 연료 저장소, 일부 항공기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는데요. 현지에서는 드론 피격으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관측돼 이번에도 러시아 방공망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국경에서 약 76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보고로드주의 제르진스크에 있는 대규모 탄약 공장도 타격했습니다. 제르진스크에는 러시아군 최대 탄약 공장인 스베르돌로프 공장과 최대 탄약창 중의 하나인 제53 탄약창이 함께 입주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군집 드론으로 이곳을 공격했습니다. 해당 공습에 대해 글렙 니키틴 니즈니 노보고로드 주지사는 우크라이나가 탄약 공장으로 여러 대의 드론을 보냈지만 모두 격추했고 추락한 드론 파편에 의해 공장 직원 몇 명만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공장 직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목격자들은 최소 14대의 드론이 공장 상공으로 날아왔고 적어도 7대는 요격받지 않은 채로 공장 시설에 명중했다고 밝혔는데요. 목격자들은 공장이 피격돼 폭발하는 영상을 촬영해 텔레그램에 게재했습니다. 스베르들로프 탄약 공장은 러시아 최대의 포탄 생산 공장이자 각종 폭탄 탄두에 들어가는 RDX 화약도 제조하는 곳인데요. 과연 이번 공습이 러시아의 탄약 생산량에 얼마나 큰 타격을 입혔을지 향후 상황 전개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자폭 드론을 대거 보내서 좀 큰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군기지예요. 보시다시피 활주로가 두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원래는 여기는 러시아의 탑건 훈련센터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훈련 비행장이에요. 그런데 전선에서 370km 떨어져 있다 보니까 370km면 에이테킴스의 300km 그것도 벗어나 있어서 에이테킴스 공격받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는 전선하고 370km 떨어져 있으니까 폭격하러 지원 보내기 딱 좋고 자, 이래서 이 훈련기지를 지금은 수호이-34, 수호이-35, 미그-31 등의 기지로 썼다. 여기에서 하르키우, 쿠르스크, 수미 이 지역에 이제 폭격하러 많이 보내는 곳인데 여기를 타격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불꽃이 피어오르죠. 동영상 화질은 되게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약공장, 연료공장, 탄약고, 연료고 그리고 이 주기되어 있던 일부 기체들에 피해를 줬다라는 건데 이 정도 되면 꽤 괜찮은 전과를 했죠. 전투기가 서너 대 피해를 입었으면 그 전투기 서너 대만큼 완전히 완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달간 그 수리 다 할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죠. 굉장히 좋은 전과를 거둔 것 같고. 자, 여기는 또 멀어요. 전선에서 760km, 국경에서 760km, 모스크바 동쪽에 있어요. 여기에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14대의 드론을 한꺼번에 보낸 겁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됐냐? 여기가 바로 공장이에요, 공장. 그리고 여기는 탄약고예요. 53 탄약창. 네. 첫 번째가 탄약창이고 여기는 탄약 공장이에요. 우리나라 경주에 가면 이 굉장히 큰 탄약 공장 있죠. 풍산에서. 그런 거를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주지사는 우린 다 막아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지역 근로자들의 증언은 14대 정도가 날아왔는데 7대가 맞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약 공장, 탄약 공장에 맞았으니까 얼마나 큰 폭발 화염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안 맞았다 라고 주장하는 이 주지사도 정말 참 낯짝이 뜨겁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북한군이 들어와서 한참 앞으로는 이제 전투할 거고 거기에 탄약 지원을 해줘야 되는 또 그걸 또 만들어내야 되는 이 탄약 공장이 이렇게 파괴가 되었으니 북한군은 빈총 들고 싸울까요? 아니면은 소총 제대로 장전 다 해서 싸울까요? 앞으로 기왕 북한군 이렇게 간 거
북한군이 이 현대전의 전술, 전기 익히기도 전에 그냥 다 전멸해서 북한군 전체에 제대로 된 소득이 없도록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데, 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방국들이 더욱더 큰 결심이 필요하다. 우리 대한민국,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T-82 전차, BMP-3 장갑차 좀 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부품도 없이 지금 후속 군수 지원도 안 되는데. 그리고 카모프 32 헬기 엄청 많잖아요. 세계에서 러시아 빼고 제일 많은 카모프 32 헬기, 가동률 지금 다 떨어져 있는 거, 그거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어마어마한 재건 사업,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큰 소리 칠 수 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빨리 결심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크라이나의 간만의 큰 장과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